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영우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 조직을 재편했는데 김진표 의원, 이광재 당선인 등 유력 인사들이 많이 합류한 것 같아요. 이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네. 이미 방향은 이미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결국은 방역, 네. K 방역과 K 경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천명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 방향 천명에 맞춰서 지금 당 조직을 정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괄본부, 그다음에 방역대책본부, 네. 비상경제대책본부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정부의 중대본이 있는데 거의 어떤 그 민주당판 중대본을 지금 구성을 했다. 결국은 여기에 모든 걸 걸겠다라고 하는 어떤 당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것은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를 하지 않으면 각종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타이밍 잡기가 쉽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코로나 대처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혁 동력도 사실은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산을 넘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이 조직 정비에 그대로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이 방송에 출연했던 박지원 민생당 의원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전당대회 대신에 비대위로 가는 게 어떨까? 비대위 어떤 출범 가능성도 진단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게 혹시 박지원 의원이요? 예. 글쎄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의 비대위를 이야기했다는 게 얼만큼 의미가 있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그냥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됐잖아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시스템은 물론이고 이번에 학생들 학교도 못 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아마 이 원격 진료라든지 AI라든지 또 근무 형태, 네. 근무 시스템에서도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단초가 이제 마련됐는데 어쨌거나 이런 변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미래지향적인 대처, 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여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또 책임도 있죠. 네. 또 야당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또 도움을 주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비대위를 이야기한 거는 네. 이걸 거예요. 이낙연 체제로 가자. 그것의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를 열면은 대표 임기는 2년인데 네.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당선인이 당권 도전에 나서서 설령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6개월짜리 단명. 그럼 다시 또 어떤 사태를 하고 다시 또 대표를 뽑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코로나 국난 극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명분 속에서 이제 비상이라고 하는 게 당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 네. 그 어떤 국가적 어떤 재난 상황의 어떤 비상이라고 하는 거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국정의 모든 걸 힘을 쏟겠다라고는 의지의 천명도 되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낙연 체제로의 전환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 해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박지원 의원의 나름의 묘수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내의 어떤 다른 어떤 중진들의 동의가 없이는 네. 오히려 이제 또 다른 어떤 불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지원 의원의 그냥 아이디어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저보다 정치를 오래 한 정치 선배 의원들께 저는 좀 부탁하고 싶어요. 정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가 굉장히 사태가 엄중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지만 네. 자꾸 모든 당이 비대위를 꾸리고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저는 이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이게 문화가 되면은요 정치 발전은 그만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치라고 하면은 국회에서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또 국회 본회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책 또 법안 발의 이런 게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당도 발전하고 국회도 발전하고 정치가 좋아지는 것이지 이 비상사태로 자꾸 몰아가는 것은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네. 저는 의원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신지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미래통합당 지난 10년의 역사에서 만약에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까지 뜨면 8번 비대위가 꾸려지는 거거든요.
10년 세월에서 8번 비대위면 도대체 비상이 아닌 때가 언제였느냐. 이런 어떤 반문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니까 비상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 비상이 일상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미래통합당에서 제가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어요. 야 이것은 박근혜 금단 현상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1년도, 12년도에 한나라당이 굉장히 극도로 어려울 때 네. 박근혜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참여를 했고요. 그때 사실 당을 정말 수렁에서 건졌죠.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네. 그때 김종인 전 위원장도 거기에 멤버였고, 그러고 나서는 어쩐 일인지 당이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그 구세주 메시아부터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습관이 체질이 되고 체질이 문화가 됐다고. 비대위 지금 문화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어떤 한 사람에게 읍소하고 애걸하고 그러면서 우리 당을 네. 수렁에서 건져 주십사 하는. 이번에 이제 심재철 그 원내대표도 김종인 전 위원장 그 자택에 또 찾아갔잖아요. 가서 뭐 와인을 몇 잔 마셨다 이런 얘기밖에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은 당의 미래가 없다고 봐요. 사실 저는 오늘 그래도 희망을 좀 본 게 네. 청년 비대위, 미래통합당 청년 비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청년들이 네. 딱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김종인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이렇게 읍소하고 있느냐? 이것은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이 84명의 이번에 뽑힌 선량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 이분들이 정치적인 금치산자들이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앞길을 헤쳐갈 수 있고 훌륭한 원내대표감들 많이 있습니다. 그 권한대행하면서 비대위에 진짜 젊고 유능한 젊은 그 정치인들 비대위 꾸려가지고 답을 찾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희망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지레 한 사람에게 목을 매는지 네. 답답해요.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더 해야겠어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로 넘어가 버렸네요. 예. 그래서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전 총괄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아직 직을 수락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나놓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4개월 시한부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런 건가요?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은 경험과 실력도 있지만 저는 욕심도 있다고 봅니다, 네. 솔직히. 그리고 본인의 그 비대위원장 임기를 본인이 정하겠다. 내가 오케이 해야 비대위는 끝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엄청난 그 권력의 오만이죠. 그래서 이 당이 공당은 그래도 시스템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작동이 돼야지 네. 어떤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임기도 거기에 이렇게 맡기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대권 후보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40대 경제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고 그런 그 일성을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그만큼 당은 좀 쪼그라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리하면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는 추인을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죠. 다만 이제 끝이 문제인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임기가 이제 족쇄가 되는 게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연다라고 되어 있는 당원 네. 그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상임정국위원회 의결 사항인데 정족수 미달로 아예 회의가 성립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까지 풀고 와라 이 얘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왜냐하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다시 상임정국위를 열어서 그 문제의 조항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비대위원장을 맡은 다음에 제머리를 깎는 신공을 발휘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후자 같은 경우는 신공일지는 모르겠지만 명부스러운 일이니까 네. 결국은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판을 그러니까 깔았으니까 뭔가 당신이 그러면 그것까지 정리하고 다시 와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5월 6일 날 상임 정국이 뭐 그러니까 재소집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지금 일정표에 따르면 그 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 일자가 5월 8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5월 8일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심재철 원내대표는 사실상 활동 끝이 되는 거고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흘러갈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심재철 원내대표가 모셔오려고 했던 심재철 원내대표가 결자 해제 차원에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5월 6일 상임 정국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또 그러니까 정족수 미달이 되거나 부결이 돼버리면 김종인 비대위는 끝나버리는 불발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결국 같아요. 저거죠. 어제가 정족수 부족으로 해서 상임 정국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 등 지금 김종인 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지도부가 다시 만약에 다음 달 6일 날 다시 상임 정국위원회를 수집했는데 또 해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당을 심하게 망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심재철 원내대표 이분도 당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애를 쓴 건 알겠지만은 저는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총선 직전에 총선에서 이기면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지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다는 것이 계속 김종인 그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답답해요. 이 총선 전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 그러면서 예. 몇 날 며칠을 보냈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또 김종인이라고 하는 인물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미래통합당은 저는 앞으로 정말 계속 이렇게 간다면 가망이 없다고 봐요. 왜 그 당선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지 않죠? 지금 당선자 총회를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뭐 10시부터 해가지고 점심시간 있고 해가지고 뭐 2시간 남짓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죠. 왜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청년 비대위가 꾸려지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선, 5선 된 분들이 이렇게 다른 외부의 한 사람에게 목을 매는 것이 옳은 정치냐 네. 말이죠. 왜 우리 스스로 답을 못 찾는지. 예,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야기가 총선 패배 이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상당한 지금 시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는 노져라.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 관련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지가 몇 번 됐는데요. 할 때마다 그 김종인 체제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예. 상임 정국에게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어제 보면은 전체 성원의 3분의 1도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반 출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진짜 그 피치 못할 선약이 있어서 출석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출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은 반대 비토의 의사가 여기에 듬뿍 담겨 있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고 뭐 보도에 따르면 조경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오지 말라라고까지 어떤 게 했다고 한다면 네. 5월 6일에 상임 정국위가 만약에 재소집이 된다고 해서 과연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겠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걸로 끝인 거죠. 네. 끝이라고 봐야 되고 새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으면서 결국은 전당대회 준비로 들어가는 이 국면으로 이제 급속히 이제 전환이 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은요. 한 달, 그러니까 그 20일, 그러니까 총선 이후 20일을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정밀하게 분석한 백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라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저는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반성과 성찰과 재모색의 과정이 그냥 건너뛰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반드시 거쳐가는 것을 폴짝 건너뛰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구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에게는 엄청난 해악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자꾸 그 해법도 그렇고 아니면 책임도 그렇고 어떤 특정인에게 자꾸 모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전 대표가 애를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경험에 어떤 그 경험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강경 유튜버들, 강경 논자들한테 좀 휘둘린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살을 그럼 황교안 전 대표에게만 돌려야 될 것인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총선을 준비하면서 얼만큼 많은 전략가들이 모여서 정말 밤새우면서 준비를 했냐 말이죠. 저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뭐 외곽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당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양정철, 뭐 이근영, 뭐 이인영, 최재성 이런 현직 의원들하고 전략가들이 계속해서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공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말만 요란했습니다. 말만 요란했어요. 딱 죽기 좋은 계절이다 그러고 네. 젊은 사람들 이리저리 공천 돌려막기 했고 영남 쪽에서 컷오프 당한 사람들 수도권에 내보냈고 이건 완전히 유권자들을 우롱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그 비판이나 반성은 전혀 없이 오로지 김종인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을 사랑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연락을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홍준표 당선인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싸우는 모양새 아닙니까? 이런 거가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한 말씀만 쫙 예. 보태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안 맡을지 모르겠는데 설령 맡는다 하더라도요. 꼭 드리고 싶은 고언이 하나 있는데 과대망상에서 좀 빨리 벗어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그래 최소한 1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선 후보는 내 손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대망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신의 후계자를 점지를 해서 후계자를 키워서 정권을 재창출을 하려고 했는데 네. 성공한 케이스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엄청난 힘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대권을 잡게 만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도대체 김종인 위원장은 도대체 그러면 자신은 이전 역대 대통령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서 또 뭐가 그렇게 특출나서 내가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겠다고 기반을 다지겠다. 포부는 좋은데 그 포부는 좋은데 이게 너무나 과신으로 가버리면은요. 과신으로 가버리면 여기서 온갖 또 무리수가 나온다는 점을 좀 본인이 경계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미래통합당의 청년 비대위 굉장히 저는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니까 김재섭 후보 등등등 많은 젊은 청년들이 네. 모였던데 이런 그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모르겠어요. 경제민주화의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정치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그 지도자를 만드는 세상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는 우리 당을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이 아직도 계셔요. 예. 저는 그 희망의 끈을 절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고 84명의 선량들,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예. 충분히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두 분이 현재 그 미래통합당의 현 상황을 진단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전개될 것인가 한번 짚어보는 하나 인터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40대 기술론을 하면서 주목받았던 것이 불출마를 했었던 김세연 의원 아니에요? 근데 김세연 의원이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다음 달 8일 날 선출될 예정이잖아요. 그 미래통합당의 첫 원내대표의 역할을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맥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대위가 김종인 비대위가 쉬울까? 여기서 이제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습니까?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무너진다면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월 8일에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결국은 당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원내대표 주도로 당대표 권한대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서 새 대표까지 그러니까 선출하도록 만드는 게 차기 원내대표 역할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차기 원내대표가 원톱으로 해서 몇 달 동안은 당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김세현 의원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 이제 유능한 지금 5선이 4분이고 4선이 5분인가 뭐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유능한 또 3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당선자 총회를 여러 번 거쳐서 원내 대표가 이제 뽑히면 원내 대표도 단순히 뭐 선거해 가지고 한 사람 딱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원내 대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당선자 총회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요 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네. 그런 과정이 우리 당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여태까지 예를 들면 뭐 밥만 먹고 말이죠. 좀 더 아는 사람, 친소관계에 의해서 원내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이런 위기 속에서 그 숨겨진 보석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새 원내대표가 뽑혀지고 그다음에 제 마음 같아선 그 권한대행인 원내대표가 참신한 비대위, 관리형이면서도 개혁적인 비대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당대회를 착실하게 준비하면 네. 4달, 5달 짧은 것 같지만은 깁니다. 네. 정치권에서 4달은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개혁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안착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있지 않나. 예. 그게 정상적인 그 절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전에 들어요. 얘기 중에 김영우 의원 이야기 중에 그 당을 사랑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는다고 했었어요. 혹시 김영우 의원 지금 이번에 총선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서 불출마를 했는데 네. 혹시 비대위에 합류하시나요? 제가 또 어떻게 비대위를 합류합니까? 저는 뭐 2014년도에 전당대회 한번 나갔다가 엄청나게 경제적인 그 부담을 안고 네. 아직도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네. 새롭게 당선된 분들 그다음에 3, 40대 우리 그 미래통합당 내에는요. 3, 40대 아주 쟁쟁한 그 청년 정치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찾아야죠. 저도 12년 삼선했지만은 저도 사실 한물 갔습니다. 지금 보세요. 정치권 이외에 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다른 조직은 얼마나 그 30대, 20대들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만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서로 경쟁들이 많이 안 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 많이 경청 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재를 많이 육성을 안 해서 그런데 이런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도와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미래통합당 관련 질문 하나만 딱 드릴게요. 지금 이제 21대인데 시계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15대 때 이제 국회 그쯤에 이제 진출했었던 홍준표 전 대표가 현재 미래통합당 지도부 향해서 그만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찻잔속 태풍일까요? 아니면 넘쳐나는 막 이야기가 좀 확산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우리가 하나 이제 여기서 쭉 정리해서 홍준표 당선인은 당 밖에서 계속 그러니까 막 지금 말총을 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 안에서 호응하는 사람이 있느냐를 지금 봐야 되는 건데 별로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분기를 표출하고 본인 스스로 시원해할지 모르겠으나 또 일부 지지자들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안에서 호응할 때 그것이 힘을 갖게 되고 세력이 되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건데 지금 홍준표 당선인의 어떤 그 행보가 이렇게 조화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저 이야기는 나 빨리 그러니까 복당시켜줘 그다음에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네.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공부하는 자세, 그다음에 그 반성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요 그 중진 의원들이 그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뭐 쇄신 대상으로까지도 지목됐었던 86그룹 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공부 모임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긍정적인 신호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주 대표적인 게 경국지모라고 해서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더 좋은 미래.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개파의 씨앗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어떤 거 공부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건 박수치고 그러니까 더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경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문제의식에 깔려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꾸 우리들이 좀 경제에 약하다라고 하는 어떤 보수 쪽에 그러니까 지적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으니까 좀 그러니까 내공을 좀 닫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아까 이제 그 초입에 이야기했던 어떤 국난 극복이라고 하는 당력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사실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당선된 어떤 그 예비 초선들도 여기서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나오는 것. 네. 이건 어찌 본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참으로 바람직한 이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미래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그 구성에 대해서 운영이 된 지가 꽤 몇 년 됐어요. 네. 근데 이것이 어떤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초재선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말 그대로 공부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선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공부하겠다는데 그거를 탓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부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력화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왕 하려면은 여당만 하지 말고 여야가 그 여러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부 모임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렇죠? 네. 몇 예,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초선 때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도 초선 때는 아랫대라고 하는 그 공부 모임을 초선 내내 했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칫 대선을 앞두고 이것이 세력화하고 개파화하고 더더군다나 586이 모여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저 학생 때 언더 운동하면서 네. 그때도 공부한다고 모인 거거든요. 언더그라운드에서 공부 모임하면서 혁명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치를 위한 공부 모임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성찰하고 토론하고 국민들 국리 민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공부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낙연 당선인도 이제 국난극복위원회를 재편해서 이제 출범시키면서 당내 유력 인사들이 합류가 됐고요. 또 그 합류한 인사들이 또 별도로 이렇게 공부 모임의 좌장 성격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의 시각입니다만 원내대표 경선도 있죠. 8월에 당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는요. 그래서 사전 세규합 측면이 아니라는 진단이 있어서 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더 좋은 미래 같은 경우는 우상호, 이인영, 우원식 네. 이런 의원들과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의원들이 다 거쳐갔어요. 그러면 자, 이 세 명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들은 지금 잠재적 당권 경쟁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그럼 한 사람을 몰아주면서 이래서 우리 세력을 그러면 당권을 잡게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전의 어떤 낡은 문법으로 그러니까 정치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주 그러니까 뭐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낡은 문법에 의해서 쓰여진 그냥 정치 독해.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독해 책을 좀 이제는 좀 바꿀 때도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아 세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할 시간도 없는데 공부는 이미 다 끝낸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야지 이제 국회 들어가서 이제 공부 시작하면 국민들 어쩌라는 거냐 말이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자각하고 정말 필요한 공부를 잘 해주길 바라고 여야 협치를 위한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